네, 조금 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가 오마이TV 스튜디오로 달려오신 분입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저도 이제 보고 있었어요, 전광판을. 네. 법안 투표 하나 네. 하셨더군요. 했죠. 네. 당연히 했죠. 자,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죠? 그래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진짜. 아니, 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어, 본인들은 자리에. 우리만 있어, 우리만. 왜 없어요? 예? 그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하는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다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러면 예.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안 보셨어요. 그러면은 우원식 의장하고 예. 이하경 부의장 부의장님하고 두 분이서 3시간씩 5박 6일을 계속 그 체력적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주호영 부의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직무유기죠. 국민의힘에서 그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법 할 때는 왜 또 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봤잖아요. 그렇죠. 원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신청해놓고. 이게 또 8월 1일 또 그때 보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또 그리고 노란봉투법 관련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전국 사실은 토론 내용을 저도 이제 들어보면은 관련 내용도 막 얘기가 되고 있고 시간 끌기용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그 원내에서 8월 2일까지 대기하라고 그랬어요,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총 진행 중인데 아마도 그대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일단은 방송사법은 다 이렇게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한테 거부권, 제2요구를 건의한다. 이 얘기를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더라고요. 건의요? 건의 아닙니다. 건의. 당연히 예상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또 거부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부 여당은 우리가 예상한 거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이게 진짜 기네스북 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15번이니까요. 4개 하면은 19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잠깐 정리해보고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티몬 UMF 사태, 티메포 사태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지금 피해자분들께서 본사에 가서 현장 환불도 받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직원들 만나고 가신 분도 있고 한데 이 티메포 사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요. 그 정부 당국, 이제 금융 당국에서 그 처음에 이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 저기 그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쪽만 강조하면서 소비자 보호 측을 그 법안에 담지 않은 그런 그 입법 공백에서 야기된 그 예상된 사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2020년도인데요.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을 발표하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산업을 이제 키우겠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줬거든요. 그럼 반면에 또 이런 새로운 산업이 생기다 보면 소비자가 피해 볼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이게 사실은 전자상거래는요, 그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이 섞여 있는 혼합 형태거든요. 특이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과 금융 중에 금융은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금융 회사들이 받고 있는 규제들도 여기 그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에다가도 담았어야 되는데 전혀 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원 이제 금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감독은 또 받아요. 근데 그 감독이라는 게 구속력이 없어. 지금 이런 입법 공백 상태를 초래해놓고 지금 와서 뭐라 그러냐면 감독할 근거 규정이 없다 그래요. 금융이랑 금감원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입법 공백 상태를 초래해놓고 감독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원인인 거죠.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그 정부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못 깬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이것이 다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Q10에서 그 티몬하고 IMF를 인수할 때가 2019년 이제 저기 인수하기 전인 2019년 20년도에 이미 IMF는
TMF라고 좀 전에 하셨죠. TMF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상황이 좋지가 않았군요. 자본 잠식 상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금융의 성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에 관련된 규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적기 시정 조치 받아야 될 업체들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진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 잠식 상태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금감원에서도 22년도에 그 이제 경영 상태 등 실태 조사하는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해요. 티몬과 IMF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금감원도 이게 그 위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사태를 더 키운 측면이 있고, 또 최근에만 보더라도 이미 한 달 전부터 그 공정위의 민원이 급증했었거든요. 민원이 급증했었고 4월부터는 그 회계가 감사 보고서도 제출도 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한 달 전부터는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막 팔았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부실한 그 징후들, 구체적인 징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적극적 조치를 안 한 거. 이것이 다 합쳐진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티몬과 위메프 사실 이게 언급하셨지만은 가격이 저렴한 그리고 소비자들이 볼 때는 정말 딱 혹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특히 이번 여름에도 이 티몬 위메프로 여름 휴가하려고 다 예약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피해가 큰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든 뭐 다 오케이 했으니까 이렇게 영업하는 거겠지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그런 게 미비했었다. 많이 미비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티몬과 IMF는 있잖아요. 그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 연결체기도 하지만 지급 결제 업자기도 해요. 피지사, 소위 말해서 피지사의 기능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피지사가 금융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규제들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고객들이 티몬과 IMF에다가 이제 물건을 이제 사면은 하루 이틀 만에 카드사, 피지사 통해 갖고 입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판매 대금이. 티몬 IMF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들어가는데 티몬과 IMF는 그거를 파는 셀러들이죠. 그렇죠. 판매사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거 입점한 그 판매사들한테는 40일에서 80일 이후에 정산을 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이제 이 티몬과 IMF가 회사 자금과 그 정산 자금 있잖아요. 그거를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합쳐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정산 기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받아갖고 최대 80일 이후 막 주고 그랬으니까 80일간의 그 기간 동안에 줄 돈을 가지고 딴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지. 돌려막기네, 돌려막기. 그러니까 돌려막기는 뭐 하고 이게 그렇죠. 그게 일종의 폰지 사기라고 그러니까 하는 계속.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데다가 투자하는 이게 사실이면 횡령 배임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포인트예요. 이게 돈이 섞여 있는 거하고 정산 기간이 너무 긴 거. 이거를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규제가 지금까지 없었다.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티몬 IMF를 인수할 게 Q10 여기 이제 구영배 Q10 대표 지분 매각 또는 담보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법무부에서는 구영배 대표를 포함해서 관련자 4명을 출국 금지했다라는 또 속보도 어제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조치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법정관리 신청했잖아요. 맞아요. 구영배 대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사퇴 수습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본인의 그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 유동성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발표하자마자 몇 시간 뒤에 법정관리 신청을 해버렸잖아요. 저는 이게 혹시 의도된 고의적 부도 아닌가, 폰지 사기인가 아닌가라는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진작에 감지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독 당국에서 바로 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고발했잖아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 Q10이라는 회사가 사실 지금 부실 기업이거든요. 거기가 그래 비상장 회사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매각될지도 모르겠고 그걸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은 데다가 또 이 사람이 본인이 그렇게 사퇴 수습하겠다고 해놓고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그 진정성을 믿을 만하냐라고 저는 지금 되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 나오는 게 Q10의 이게 Q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네. 그 자회사 이거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 하는 차원에서 다 그렇게 뭐 일감 몰아주려면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또 후려쳐서 소비자를 모으고 그렇게 많이 판매하는 쪽으로만 신경을 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 구영배 대표가 네. 과거에 이제 지마켓을 갖고 성공을 해서 이베이한테 이제 매각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이베이한테 매각하면서 경업 금지 조항을 그 계약서에 넣은 거예요. 10년 동안에. 네. 그래서 이제 그 2009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2010년도에 이제 싱가포르 가서 Q10을 창립한 거예요.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 티몬과 이메프를 이제 인수하고 네. 인터파크도 인수하고 AK몰도 인수했거든요. 그 전부 다 그 적자 부실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이제 그 인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Q 익스프레스라는 계열사를 네.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상장이 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이 부실한 티몬이나 이메프들에 대한 그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네. 6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예. 자, 이 소비자 뭐 이제 휴가 망쳤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상품권 사뒀는데 못 쓰게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 피해자들 규제를 위해서 뭐 정부도 뭐 이 돈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판매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중소 셀러들, 이제 셀러들 예. 이분들은 좀 또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5,600억 규모의 네. 그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은 전부 다 대출이거나 보증서 주는 거잖아요. 이자 받고 대출해 주거나 보증서 주는 거라서 결국 갚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셀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제 예. 피해 증언대에서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우리한테 대출하고 보증 쓰지 말고 티몬하고 그 이메프나 그 Q10 그쪽에다 대출을 해주고 그럼 걔네들이 우리한테 돈 주면 우리는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티몬하고 이메프한테 그 돈을 그렇게 자금전을 할 수 없는 것이요. 네. 이게 민간 회사잖아요. 그리고 그 Q10은 그 구영배 대표는 한국 사람이지만 싱가포르 회사거든요. 외국 기업이에요. 외국 기업이 이렇게 이런 자금난을 겪는 데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논리무슨 측면이 있는 거죠. 답답하네요.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정무위 현안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부분들은 이제 따져 묻고 또 개선 방향 또 이 대책을 마련해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익님이 이런 댓글 주셨어요. 아, 법 좀 치밀하게 만들면 안 될까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네.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네. 2020년도 7월 달에 디지털 금융 경쟁력 혁신 방안 이거를 발표하거든요 정부가. 네. 이게 바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의 저 사업을 이렇게 확대시키겠다. 네. 그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신사업 그러니까 그 산업과 이제 금융이 합쳐진 그런 그 신규 디지털 산업 쪽에서의 경쟁력을 확보시키는 건 중요한데 네. 한쪽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냥 그쪽은 방치한 상태에서 규제 공백을 이제 야기한 상태에서 그냥 규제만 완화시켜 준 거죠. 진입 장벽만 낮춰준 거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산분리 원칙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업과 네. 금융이 같이 섞여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금지시켜놨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티몬과 이메프는 산업 자본이기도 하지만 그 피지사라는 금융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과 관련된 파트에 있어서는 금융회사한테 적용되는 규제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티몬과 이메프가 2000년도 2019년 이때부터 자본자 형식 상태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가 만약 금융기관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당연히 그 금산법에 의해서 적기 시정 조치가 내려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조치를 못 한 거죠.
그래 입법적 불비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사각지대가 있었네요.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였죠. 그래서 항상 정부가 뭔가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보면은 뭐 사모펀드 규제하나 방안이라든지 자본시장 규제하나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할 때 보면 항상 규제 완화. 항상 방점이 규제를 푸는 쪽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은 되게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그런 발표들을 했을 때는 항상 이런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그 2003년도에 카드대란 기억나시죠? 300만 명 막 신용불량자 되고 그때도 정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막 한쪽에만 소비자 보호와 측면은 간과하고 당시에 내수 시장을 살리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금 서비스 한도를 막 무제한으로 풀어놓고 이런 식의 조치를 해서 그 사고가 터진 거였거든요. 저축은행 상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정말로 그 사과하고 대우각성 해야 돼요. 그 정말 앞으로는 이런 기조 정말 바꿔야 되고 이게 이제 어떤 것과 연관되냐면 저희가 이미 다 확인된 내용인데 2008년도에 그 세계적 금융위기 터졌을 때 있죠. 그때 이미 그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조차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이미 모든 전 세계에는 그런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쪽으로 다 바뀌어 있거든요. 모든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이 윤석열 정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면서 그 저 부자 감세, 낙수 효과 이 얘기만 신자유주의 정책만 계속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화석처럼 그런 기본적인 그 정부의 철학에 기인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시에 현안 질의 지켜보도록 하고 또 하나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는 내용이 있어요. 최근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합병 논란 이게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 특히 이제 두산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제가 이거 지난 그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하고 금감원 금융위 현안 질의할 때 제가 따져 물었거든요. 그래서 소개 성과 도출을 했어요. 제가 이거 두산 밥캣 방지법을 제가 법안도 냈었거든요. 이게 무슨 본질이 뭐냐면 그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 주주들의 이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거예요. 이법적이고 편법적인 거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영승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2015년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에도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그 소액주들에 피해를 줬다 해서 그 수사하고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은 바로 지금 금감원의 이복현 원장이에요. 그 내용을 대단히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물었는데 이거는 그 이제 이사들이 한쪽에 피해를 주면서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지배구조 개편이 완성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서 그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증권신고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 증권신고서를 만약에 금감원에서 승인을 한다면 수리를 한다면 이거는 투자자 보호임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마치 그 지적을 한 이후 그 다음날 반려를 시켰어요. 증권신고서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금감원장한테 그건 잘한 조치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무슨 꼼수를 써서 할지 모르니까 계속 예의 주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지적을 했죠.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게 이제 뭐 경제신문이든 아니면은 뭐 진보 매체든 간에 상관없이 정부 밸류업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밸류업 한다고 막 2월 달에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정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일본의 사례를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은 투명한 지배구조에 있거든요.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해치는 그리고 소수주들의 이익을 안전히 해치는 가장 반자본시장적인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규제하거나 대처하지 않으면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요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그 두산 밥캣 관련된
두산거래 지배구조 개편이 뭐냐면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티스의 100% 자회사로 이렇게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렇게 합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대주주인 주식회사 두산이 그 두산 바켓에 대한 지분이 13.8%였는데 이런 거죠. 편법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되면 42%로 올라가요. 그럼 예를 들어 두산 바켓은 대단히 우량한 회사거든요. 그 두산 인프라코어라서 네. 뭐 굴삭기 뭐 이런 거 만드는 건설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작년에 영업이익만 1조가 넘었어요. 야,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조에 대해서 배당을 다 한다고 치면 그 전에는 두산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 배당받을 거를 4,200억을 배당받는 게 되잖아요. 10원 한 장 들이지도 않으면서. 예. 그런데 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두산 바켓 주주들은 대단히 우량한 회사여서 그렇죠. 주식이 장기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주가는 5만 원대로 저평가되어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보고 이제 들어가 있는 주주들인데 두산 로보티스는 그냥 AI 로봇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막 8만 원 정도 돼 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영업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량회사와 부실회사를 갖다가 단순히 주가로만 가지고 합병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두산 바켓 주주 한 주당 로보티스 0.63주만 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의 주주들은 솔직히 그렇죠. 그냥 한 주를 0.63주로 내려가는 그렇게 그 피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이거 배임이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 자본시장법이 그 주가로만 하게 돼 있어서 그 법을 최대 주주들이 최대한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냥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티스에 그냥 매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최대 주주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 주주가 매각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야 돼요. 30% 정도. 그럼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산에서는 그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보는 방식을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법을 되게 악용한 것인데 그 현재 그 시행령이나 법을 보더라도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지금 두산에서는 이게 이 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시행령에 보면요. 이렇게 그 회사가 합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우량회사 부실회사잖아요. 근데 주가는 부실회사가 높아. 이런 경우에는 부실회사의 주가를 10%까지 내릴 수 있고요. 그 우량회사의 주가를 10% 올릴 수도 있어요. 올리고 내리면 20% 전 이렇게 해도 이걸 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건 안 쓴 거예요. 그거조차 안 썼다.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것만 갖고 악용한 거지. 이건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법안을 지금 발의한 게 요 주가로만 하면 안 되고 이 본질 가치 회사의 본질 가치 그러니까 주가를 포함한 뭐 수익 가치라든지 자본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비율을 정하라라고 제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금 냈고요. 또 하나는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수주들한테 피해 줄 방식들의 의결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그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걸 발의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아침에 날벼락 아닙니까? 거기다가 두산 바켓이 원래 미국 회사였거든요. 그걸 인수한 거예요. 알짜배기 회사잖아요. 그래서 두산 바켓의 주주들 중에 외국인이 많아요. 그 외국인이 열받아서 장내에서 다 매도하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시장 국장은 안 된다. 다 미국장 미장으로 가자 막 이렇게 다. 그리고 갑자기 자본시장 밸류업 한다해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정부가 대처하지 않으면서 느닷없이 뭐 금투스 폐지하자, 뭐 상속세 폐지하자면서 그게 자본시장 밸류업이라는 식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막 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금투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그 최대한 우리 자본시장에 피해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뭐 공제양도도 5천에서 1억으로 상향하고 뭐 이렇게 원천징수도 신고납으로 바꾸고 또 그 개인 ISA 계좌 있잖아요. 그것도 한도도 대폭 상향하는 이런 걸 보완책을 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당대표 후보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와 같은 별개로 지금 정부가 지금 하는 정책과 완전 엇박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눈 크게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무위 지금 소속 위원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 지적해주고 계신데 이거 하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도광산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문화유산이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네. 강제성에 대한 표현이 빠진 이 상황 여기에 네.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게 참 개탄스럽죠. 언제까지 네. 이렇게 호구 외교, 굴종 외교를 하는지 정말 개탄스러운데 이미 뭐 그 전에도 저기 그 강제징용에 대해 제3자 배상안이라든지 이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완전히 굴종적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그렇고 네. 그 국민적인 정말 그 지탄의 목소리가 높은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본회의에서 있잖아요. 이 사동강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거를 철회시켜라라고 네. 하고 그 제대로 그 내용도 그 지난번에 군함도 이런 거 관련해서 제대로 그 강제징용 관련된 거를 규정하라라는 결의안까지 채택했거든요. 그 여당도 찬성했어요. 225명이 여야가 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정부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아니 이게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세계유산위원회가 있거든요. 21개 네. 국으로 구성된. 거기에 우리나라도 위원회거든요. 맞아요. 거기 만장일치예요.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못 하는데 묵인해 준 거잖아요. 동의해 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딴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강제성,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전시를 통해 가지고 네. 전체 이제 역사를 다 이제 드러낸다. 뭐 여기에 대해 합의했다. 네.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과거 이제 강제성 부분은 2015년 군함도 때 일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엔 강제성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우리 정부는 얘기하던데 그 무슨 그 거짓말을 예. 대놓고 그렇게 합니까? 거짓말이야 보세요. 2015년 군함도 때에도 예. 그런 게 있었죠. 그 강제 동원이 그 본인 의사에 반해서 동원돼 가혹된 네.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 강제성을 명확히 했죠. 그때 그 저기 군함도 할 때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예.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저기 강제 동원에 대한 그 설명을 하겠다라고 일본이 약속을 했었거든요. 예. 그 지금 9년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뻔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왜 안 지키냐라고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동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네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죠. 거기에 대해 지적하고 왜 2015년대 약속했던 거 안 지키느냐.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015년도에 그때 발언 통해서 강제성 얘기가 거기 담겨 있는 발언 했으니 예. 그거 됐다. 우리 논의 안 했다. 그리고 그때 군함도 이후에 21년도에 있잖아요. 예. 오히려 저기 일본의 그 국무회의 각이라 그러죠 거기는 네. 거기에서 강제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다음에 그 일본의 모든 교과서에서 강제노동, 강제연항이라는 그 강제자를 다 삭제해버렸잖아요. 참. 뻔히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2015년도에 그 군함도에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네. 이게 사도섬에서는 이걸 지킬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게 무슨 그렇죠. 이것도 이게 또 전시관이 마련된 데가 사도섬, 그러니까 광산이 있던 데가 좀 떨어져 있는 2km인가 떨어져 있는. 2km 떨어져 있는 데다. 예. 글쎄요, 이걸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보면은 한일 이 당국이 강제성 관련해서 논의도 했다. 네. 그래서 강제성 얘기 안 하기로 뭐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니 외통에서는 또 그런 논의한 적 없다고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 하여튼 입만 열면은 뭐 거짓말을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김건희 예. 그 저기 권익위에서 김건희 종교 처리한 현안질 할 때도 와 진짜 하루 종일 정말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뭐가 이렇게 권익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예. 완전 복장이 터져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예. 자기 얘기가 이상한 거야.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게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 잠깐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정이 없다. 이게 이제 메인 네. 결정이었고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 요게 두 번째의 이유였잖아요. 맞아요. 요게 다 의결서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막 이제 따져 물었어요. 직무 관련성을 없다라고 뭘 근거로 판단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의원들이 각자 판단했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8대 7이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15명. 한 표 차이. 근데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최재형 목사도 조사하고 대통령실도 조사하고 그렇죠. 뭔가 직무 관련성에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없다라고만 결정해버린 거잖아요.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질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그랬지 않느냐. 그럼 김건희 여사는 그럼 직무 관련성 인정한 거 아니냐. 그렇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위법한 일을 했으니까 돌려주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고 또 지금 그 배우자가 받아갖고 처벌된 사례도 많지 않느냐는 많대요. 그리고 그러면 그 직무 관련성이라는 범위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직자 중에 누가 제일 높냐? 누가 제일 높습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 대통령이 아닌 사람도 배우자가 받았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대통령은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돌려주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그러면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돌려준 건데 그럼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없다라고 판단한 의견은 잘못된 거 아니냐, 재의결할 용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정을 전제로 대답할 수 없대.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직무 관련성이 그 있다라고 해서 돌려줬으면 대통령 기록물 위반 아니냐, 국고행정죄 아니냐, 그거에서 재판 걸려갖고 나가서 증언할 용이 있느냐 그랬더니 또 그것도 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논리적인 모순을 막 얘기하면서 그쪽은 김건희에 대해서 무죄라는 그 결론을 딱 내려놓고 거기서 짜맞추기로 해놓은 다음에 갑자기 더 화가 났던 건 22일 날 우리 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 헬기로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이송한 거에 대해서는 그 병원 의사들하고 소방청 관계자들을 저기 이권 개입 부정청탁 위반 혐의로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그래서 그 행동강 위반으로 결정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큰 소리 막 쳤는데 아니 그 뇌물을 수수받은 그 사건하고 생사가 걸렸던 생사를 오갔던 그것도 야당 대표의 암살 그 미수 사건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는지 나는 정말 개탄스럽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왜 건희기가 자꾸 정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느냐.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스스로 지금 국민들한테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제가 대단히 막 질타를 했었죠. 그래서 청문회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청문회 그래서 저희가 그 현안질이 끝난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청문회를 요청했더니 여당과 그 정무위원장 윤한호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현안질이 통해서 충분히 한 다음에 할지 말지 결정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했더니 뭐 도대체 대답이 앞뒤도 안 맞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하다. 예, 앞뒤 안 맞고 그래가지고 청문회가 필요해서 의사 변경 일정 올렸더니 산에 시켜버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윤한홍 위원장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 의원이 이랬어요. 물었어요. 권익위 원장한테.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모든 뒤에 계신 그 공직자분들의 배우자들은 300만 원짜리 정도의 명품백은 이제 받아도 괜찮은 거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막 우물쭈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300만 원짜리 처벌은 할 수 없는데 부적절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대. 그럼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건 부적절한 거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했거든 또. 정말 웃기지 않아요? 참.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이 돼 버렸네요. 네, 정말 그 하루 종일 정말 진짜 무라통에 서이더라고요. 답답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2시에 오늘 2시에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상대로 또 답한 얘기들 또 할 것 같은데. TMF 사태에 있어서 확실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확실한 답변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오늘 저희가 생중계 할 거니까요. 질의 과정도 지켜보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